트럼프는 아직 본인이 말한 그 정책의 함의,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하고도 어떻게든 잘 지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서로에 들어올 정부는 대단히 그 미국의 요구에 취약할 겁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그 작용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특히 미국, 중국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희가 이제 일본의 외교는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본은 세계 국제정세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국가와 손을 잡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본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극해 그 프로젝트 계약을 했고, 사할린 그 가스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는 다 챙긴 거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 거의 전쟁 중에 가까운 러시아와 오히려 실리 외교를 하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확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량에 있어서 2위, 3위를 다퉜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규모로 의원단 500명인가를 파견했죠, 아베가. 그리고 최근에도 외상회의도 하고. 그래서 일본은 결코 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를 하면,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명분도 가져가면서 실리도 포기하지 않는 외교를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누가 일본이 그냥 쉽게 가치 외교나 혹은 적대 관계나 이분법적으로 일본 외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도 주는 시사점이 좀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중국 친구가 한국도 일본만큼만 외교했으면 좋겠다고, 일본은 그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소통과 그 실리는 철저하게 챙겨간다고. 눈을 좀 돌려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도 전에 캐나다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도를 상당히 모욕 주는 네. 그런가 하면 운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그 그린란드까지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 영토로 원주민 얼마 안 되니까 아마 미국민이 되기를 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계 각곳에 영토 분쟁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많이 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결국은 영토 분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양상 아닌가. 첫 번째는 그렇게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미국은 고립될 거고요. 우리가 수백 년의 유럽의 강대국 정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대국들이 자신 힘을 기르면 그만큼 과시하려고 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주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참사를, 그 결과로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 주권은 지켜주자. 그리고 영토는 힘에 의해서 정벌하거나 곧 용인하지 않는다. 이게 전후 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두 가지의 원칙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중국이 강력하게 그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전후 전체 국제 질서의 그 안정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것을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 스스로가 깨버린다면 이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인 게 그 중국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골적으로 주권과 영토를 이제 가지겠다고 하는 중국과 상대하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이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3기 미국 대통령하고 뭐 영구 집권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2, 3년 내에 그걸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말조차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엄청난 그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영토와 주권은 이제 전후 국제 질서의 근간인데,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까지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죠. 자, 경제 이야기 계속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거기다 이제 추가적인 관세. 그것은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이제 먼저 취임도 전에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각 세계 각국에서
트럼플레이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임박했다. 네. 많은 이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트럼플레이션이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는 아직 충분히 본인이 말한 그 정책의 함의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계산으로는 미국의 제조업에게 부당하게 경쟁력을 강화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사실은 그 비용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은 이익을 보고 그 각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당한 이제 무역은 관행은 제어하고, 이게 트럼프의 계산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관세 정책의 그 만능성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가져올 연쇄 반응,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이제 새로운 이제 한자위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미국에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트럼프가 계산했던 인플레보다 훨씬 더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짰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틀이 전부 다 흔들릴 겁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세계적인 재앙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일반적인 예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직도 너무 지나친 그 자신감이 너무.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국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사실은 겸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그래서 정책은 극단적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본인이 옳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게 이 국제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많은 거죠. 참 트럼플레이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관세 폭탄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IMF 카드 체제 이후로 이루어진 세계 무역기구 체제, 네. 자유무역주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WTO는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전후 질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런 어떤 그 주권과 영토의 존중,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세계 전체 무역 전쟁을 방지할 보다 공평하고 그 다자적인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틀들을 우리가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틀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이제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걸 수용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전후와는 너무나 다른 국력의 차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중국이나 인도, 그 다음에 시장만 해도 미국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이 지금 전체 경제력이라는 것은 이미 G7으로 훨씬 넘어섰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자본주의의 어떤 동력은 G7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그 체제를 다 붕괴시킨다면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고통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중심의 어떤 브릭스가 이제 그런 그 세계 기구로 성장할 가능성, 그러면 브릭스에서 얘기하는 달러 중심의 어떤 무역을 최소화하려는,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도 상당히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중국이 빠르게 이제 달러 체제를 그 브릭스 화폐나 이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브릭스 내에서도 좀 이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특히 러시아 사이에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달러 체제에서 지금 축출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하루빨리 이제 새로운 어떤 대체제를 갖기를 원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그 달러 무역 체제에서 가장 수혜자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달러 화폐를 그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번째 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특히 이게 만약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려면 그걸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그 경제 환경도 비슷해야 되고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걸 조정하는 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중국은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그렇게 급하게 그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거다. 제 생각이고요.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좀 더 급하게 추진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자주의로 가게 되면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브라질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근데 그들도 그 남미에선 패권국인데, 네. 그리고 아프리카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쪽 남아프리카 남단에서는 자신이 최고의 그 패권국인데 절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주 지난한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브릭스로 결집하는 지금 힘이 이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보다 많은 국가들이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게 지금 동력이 커지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관련입니다. 역시 그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고용 창출도 상당히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트럼프 이기 들어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더블을 요구하고 따더블을 요구하고 뭐 그런 것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과연 그 바이든 시기에 우리가 좀 그 대미 투자를 했던 것이 트럼프 시기에는 좀 인정이 돼서 원만하게 좀 될 수 있을지,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자기가 이미 일단 먹은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든 정부 때부터 트럼프까지 일관된 정책은 미국의 내적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 아니면 중국을 상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리고 또 주요 이제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몇 아주 극히 일부 기업, 기술 하이테크를 가진 기업들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미국에 투자하면 정보도 다 새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만약 미국이 정말 인력을 다 흡수해 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월급 2-3배 주겠다. 그 다음 니네 처자식 저희 그린카드 주겠다 하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예,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다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하고도 어떻게든 잘 지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마침 트럼프가 거래주의적인 관점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이 단군 이래 최고였다고 했다가 갑자기 제3세계 수준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폭락하는 상황에 있고, 지도부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네, 그런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당장 그 방위 분담금, 네. 뭐 협상을 다시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처럼 혜택을 많이 입은, 더군다나 육로는 막힌 국가가, 쉽게 말하면 중국, 러시아로 가는 길이 이미 가치 외교로 막힌 국가가 선택의 여진 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버티겠니? 최대한 내놓을 거 다 내놔라라고 할 겁니다. 네. 북중러 이란까지 해서 하나의 그 벨트가 형성이 되고 한미일. 네. 이쪽에 어떤 그 극한 대치 이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또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북미 대화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또 패싱 당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변수고 두 번째 한국 변수입니다. 네, 그 한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변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그 외신의 톱을 이어가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K-팝이라는 그 K-컬처로 그냥 그 성과를 올렸다가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로 그렇죠. 지금 변수가 돼 있어서 일단은 트럼프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식의 어떤 가치 외교에 입각한 그런 구도를 생각지 않을 겁니다. 네, 트럼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발빠르게 그걸 예상하고 지금 중국과도 교섭하고 러시아에도 가고 한국하고도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원래 바이든 때는 한국이 그렇게 양보를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변수가 되니까
우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견제하고 같이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외교가 지금 바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러시아가 순순하게 뭐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러시아한테 고통을 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건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러시아도 군대가 없으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를 누가 보내겠습니까? 유럽이 보내겠습니까? 말만 하지 안 보내잖아요.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네, 그 국제정치의 본질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하고 합의한 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의 기여 혹은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더 강화한다. 거기에는 이제 평양에 대한 드론 사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 부대 한국군의 어떤 무기 체계 그다음 심지어는 파병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래야만이 미국이 그 한국 카드를 활용해서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이 전쟁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 선에서 합의하자라고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빠르게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한테 어슈어런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에 기반해서 한국에게 한반도에서 문제 걱정 없으니까 파병해도 돼. 라고 이게 되는 거고요. 그 구도가 우리가 가장 무서웠던 구도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했으면 충분히 저는 그게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데 2달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럼 전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이 전쟁이 한번 현대전은 시작되면 거의 다 그 역량이 말살되기까지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거의 그 잔혹한 전쟁의 양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현재로서는 일단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피로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서로에 들어올 정부는 대단히 그 미국의 요구에 취약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북한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전략 경쟁 이거는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영향 속에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 많은 숙제들이 이제 잘 풀리기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반적인 총평과 마무리로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신베스트팔렌 체제다. 그게 이제 야국강식의 시대, 그 다음에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죠. 누구도 그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지가 알아서 결국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제일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될 일은 빠르게 정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시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정부 없는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둘로 분열된 나라는 거의 강대국의 그 소위 말하는 희생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사태를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너무나 큰 혜택을 받았고 사실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제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의 총합을 자강, 동맹, 국제 연대의 합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맹만 잡고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동맹과 국제 연대를 잘 결합할까의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주변 강대국과는 적대적인 정책을 절대로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협력하고 소통하고 적어도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한국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대단히 큰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줄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로부터 피해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국민 공감대를 갖는 외교안보 정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그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은 정부에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네.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싱크탱크 간단하게 플라자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018년부터 모여서 공부를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200명이 넘는 회원들을 가지고 매달마다 한 번씩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이걸 공개해야겠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단 법인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이제 공식 창립 총회를 했고요. 2024년에 국회 정식 등록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당파를 표방하면서 당파를 넘어서서 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걸 준비해 나가는 모임으로서 플라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다행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혼란 시기에는 그런 정파를 떠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해야 되고 국가 안보를 중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플라자 프로젝트까지 인사하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중 전략과 경쟁 전문가 김문규 아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